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8세 강민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아니, 제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와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약 5년 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몇 건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회사 자산이 하루아침에 1,000억 원을 넘어섰죠. 언론에서는 저를 머리 좋은 기업가라고 추켜 세웠고 각종 모임에서 사람들이 제 명함을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 찬사와 성공에 취해서 저는 제 곁에 있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제 아내 윤서희였습니다. 우리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때 저는 월급 80만 원짜리 말단 부동산 중개인이었고 서희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우리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이었고 겨울엔 너무 추워서 이불을 3겹씩 덮고 잤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서희는 제가 늦게 들어오면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저는 언젠가 꼭 큰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2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결국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변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비싼 차를 몰고 화려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희가 점점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 하나 없이 백화점 세일 옷만 입는 아내가 재벌 부인들 모임에서 어색하게 웃는 모습이 왠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게 최유진이었습니다. 25살 모델 출신의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죠. 회사 홍보 모델로 처음 만났는데 그녀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감탄하고 제 성공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 달콤한 아첨에 빠져들었어요. 서희와는 달리 유진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SNS에 화려한 사진을 올리고 저를 멋진 CEO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저는 서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당신은 당신대로 편하게 살고 나도 내 인생 살게. 너무나 비겁한 말이었죠. 서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들 지훈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엄마가 아빠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내가 선택해. 나와 내 재산 아니면 그 여자. 그렇게 저는 32살 아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엄마 편입니다. 아빠 재산 따위 필요 없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제가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 좋아. 그럼 앞으로 내 돈 한 푼도 기대하지 마. 그렇게 저는 30년을 함께한 아내와 제 피를 나눈 아들을 차갑게 내쳤습니다. 이혼 후 저는 유진과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300명의 하객을 초대했고 언론에서는 재벌과 모델의 로맨스라고 떠들어댔죠. 저는 그 모든 게 제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희 같은 평범한 여자는 이제 제 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버린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은 12월 중순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유진도 함께였죠. 그녀는 새로 산 500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입고 제 팔을 끼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발레 파킹에 차를 맡기고 입구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레스토랑 앞 골목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앞에 종이컵을 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인가 싶었죠. 그런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어깨 라인,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유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 지훈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5년 전 명품 정장을 입고 저를 비난하던 그 아들이 지금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자랐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손은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훈아.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세요. 지훈이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가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 왜 이러고 있니? 무슨 일이? 바보 같은 질문이었죠. 무슨 일이냐고요? 지훈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저기 좀 보세요. 그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안쪽 가로등빛 아래 휠체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휠체어에 앉은 여자는 너무 야위어서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짧게 자른 머리, 움푹 들어간 볼, 앙상한 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익숙했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제 전처 30년을 함께 산 여자였어요. 그녀는 두꺼운 담요에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건강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엄마. 저도 모르게 그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전처라고 해야 맞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엄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치 30년 전 지훈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서로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그때처럼요. 서희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이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듯이요. 민준 씨.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어요. 예전에 제가 늦게 들어오면 여보, 밥 먹었어요? 라고 밝게 묻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유진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여보, 가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관심이에요? 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버렸잖아요. 당신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지훈아, 그만. 서희가 약한 목소리로 아들을 말렸습니다. 됐어. 그냥 가시라고 해.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니 강민준 씨.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당신 동정도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5년 전처럼요. 그리고는 휠체어를 밀어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귓가에는 지훈의 그 차가운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당신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날 밤 저는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을 먹었지만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옆에서 신나게 떠들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던 서희의 야윈 얼굴과 거리에 무릎 꿇고 있던 지훈의 모습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급하게 조사 좀 해줘. 윤서희, 내 전처 말이야.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 빨리.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우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희는 이혼 직후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5년 전 제가 그녀를 버린 바로 그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 휠체어에 앉아있던 서희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6시 저는 비서 박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급하게 조사 좀 해줘. 윤서희, 내 전처 말이야. 지금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아봐. 상우는 이틀 만에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어요. 서희는 이혼 직후인 5년 전 7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한 달 후였어요. 처음에는 수술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희 씨가 수술을 미뤘대요. 이혼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혼 후 서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5억 원이 전부였죠. 지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서희의 병이 사기로 악화되면서 그 5억 원은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항암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췌장암은 특수한 경우가 많아서 상우가 설명했습니다. 표적치료, 면역치료 같은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데 이건 전액 본인 부담이래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5억 원은 2년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 후 지우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다고 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강지훈 씨는 6개월 전부터 거리에서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존심을 다 버린 거죠. 어머니 치료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대학병원 앞, 번화가, 고급 레스토랑 앞을 돌아다니며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모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의 진통제를 샀고 영양제를 샀고 가끔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딸기를 사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서희 씨의 최근 진단서입니다. 암이 간으로 전이됐대요. 지금 상태로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6개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버린 여자가 30년을 함께 산 그 여자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요. 하지만 희망이 있긴 합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하고 있대요. 이게 성공하면 생존율이 7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지.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임상시험 참가 비용만 3천만 원이고 이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1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지훈 씨가 병원에 문의했다가 포기했대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1억 원. 제게는 점심값보다 적은 돈이었어요. 제 손목에 찬 시계가 2억 원이었고 유진이 어제 산 가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처는 그 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당장 1억 원을 준비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2억 원으로 해. 치료비 외에 생활비도 필요할 테니까.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상우가 물었어요. 그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전달하죠? 어제 지훈이 뭐라고 했죠? 당신 돈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일단 병원비부터 처리해. 서울대병원 담당 교수한테 연락해서 임상시험 등록하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치료비를 내가 부담한다고 해. 익명으로. 제가 지시했습니다. 익명이요? 그래. 절대 내 이름이 나가면 안 돼. 그냥 자선단체 후원이라고 하든지 뭐든 다른 이름으로 처리해. 상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제 회사 건물도 보였죠. 저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죽어가는데 제 아들이 거리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유진이 거실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대박 쇼핑했어요. 유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5살 화려한 외모, 명품으로 치장한 몸. 5년 전 제가 서희 대신 선택한 여자였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늘 좀 피곤하니까 조용히 해줄래? 제가 말했습니다. 에이, 왜 그래요? 우리 남편 오늘 기분 안 좋나 봐. 유진이 친구들에게 말하며 웃었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서희와 제가 설악산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희야.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요. 윤서희 씨가 임상시험 제안을 거부했대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뭐? 왜? 익명 후원자가 비용을 댄다고 했더니 본인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강지훈 씨도 뭔가 수상하다며 거절했대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들은 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계속 지켜봐. 뭔가 기회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 그날 밤 저는 몰래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어요. 30년 전 우리가 신혼살림을 차렸던 그곳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집을 바라봤어요. 밤 10시쯤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피곤한 얼굴로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한때는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 아들이 이제 하루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렇게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스토커처럼요. 지훈이 아침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는 모습, 낮에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모습, 저녁에 레스토랑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훈이 병원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한 남자가 따라 나왔어요. 제 비서 박상우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카페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멀리서 보니 지훈이 상우에게 뭔가를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상우 형. 예전에 우리 같이 일했잖아요. 그때 정 좀 생각해서 돈 좀 빌려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미안하지만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상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00만 원만요. 아니, 300만 원만이라도요. 엄마 진통제 살 돈이 없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지훈이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비서에게 300만 원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우에게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사정이 있어서. 상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려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 지훈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지훈아, 나. 제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설마 저 따라다니신 거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변명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제 좀 만족하셨어요? 아버지가 버린 가족이 이렇게 망가진 거 보셨으니까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5년 전에 도와주셨어야죠. 지훈이 소리쳤어요. 그때 엄마가 암 진단 받았을 때 그때 도와주셨어야죠. 지금 와서 무슨 동정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돈 던져주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상우 형. 지훈이 상우를 돌아봤어요. 형은 지금도 저 사람 밑에서 일하잖아요.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저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뛰어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장님.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상우야.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너, 지훈이랑 예전에 친했었지? 네, 5년 전 저희가 같은 부서에서 일했었습니다. 지훈이가 제 선배였어요. 그런데 왜 300만 원도 안 빌려주는 거야? 제 목소리에 화가 섞여 나왔어요. 상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사실, 부인께서. 상우가 머뭇거렸어요. 최유진 여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절대 강지훈 씨를 도와주지 말라고요. 만약 도와주면 저를 해고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그리고 상우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5년 전 일도. 사실은 5년 전에 뭔데? 제가 다그쳤습니다.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5년 전 이혼하실 때 기억나세요? 윤서희 여사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회사 돈 관리도 엉망으로 하고 중요한 모임에서 실수도 하고
그건 상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꾸민 거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최유진 씨와 제가 공모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유진 씨한테 빠져들도록, 그리고 윤서희 여사님이 무능해 보이도록 모든 걸 조작했어요. 저는 상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건 알아야 하실 것 같아서.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윤서희 여사님이 암 진단 받으셨을 때 유진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병원 기록을 미리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유진이가 서희의 암을 알고 있었다고? 네. 그래야 이혼이 성사될 것 같아서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누군가의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을 잡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서희가 회사 행사에서 실수했던 것,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던 것, 제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것, 그 모든 게 유진과 상우가 꾸민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은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젯밤 어디 갔어요? 연락도 없이. 그녀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저는 냉정하게 그녀를 불렀어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요? 유진이 웃으며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5년 전 내 전처 윤서희가 암 진단을 받은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유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그걸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우한테 다 들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박상우 그 자식이 다 불었구나. 됐어요. 인정할게요. 맞아요. 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걸 숨기고 왜 못 숨겨요? 유진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도 살아야 하잖아요. 당신 같은 부자 만나는 게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였다고요. 그 촌스러운 아줌마가 계속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도 원했잖아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싶었잖아요. 나는 그냥 당신이 원하는 걸 도와준 것뿐이에요. 나는 진실을 알았으면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정말요? 유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 나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 여자한테 질렸었잖아요. 내가 없었어도 언젠가는 이혼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미 서희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으니까요. 당신 지금 최악이에요, 강민준. 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전처가 불쌍해서 죄책감 느끼는 거 이해해요. 근데 5년 전 당신 결정은 당신이 한 거예요.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세요. 당신은 상우랑 무슨 관계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상우가 다 말했어요. 당신들이 공모했다고. 그럼 둘이 무슨 관계였는지도 뻔하잖아요. 아? 유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싶어요?
맞아요. 상우랑 사귀었어요. 당신 만나기 전부터요. 근데 상우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무엇을 한 거죠?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고 저를 이용하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도 상우랑 유진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당장 나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유진이 웃었어요. 좋아요. 이혼하죠. 근데 위자료 각오는 하셔야 할걸요? 당신이 바람핀 증거는 없지만 나한테는 당신이 날 버린다는 증거가 생기는 거니까요. 최소 10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가져가세요. 저는 포기한 듯 말했어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다 가져가요. 난 이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유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가 진심이라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진짜 이혼할 거예요? 당장 변호사 선임하세요.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회사로 갈 수도 없었고 호텔로 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갔어요. 어느새 저는 서희와 지훈이 사는 동네에 와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그 낡은 다세대 주택을 바라봤어요. 반지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창문 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서희 옆에 앉아서 뭔가를 먹여주고 있었어요. 서희는 힘들게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드세요. 영양제 먹어야 하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됐어. 배불러. 서희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안 드시면 어떡해요. 제발 좀 드세요. 지훈이 거의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뭘 한 거죠? 호화로운 집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명품을 사고 가짜 사랑에 속으면서 살았어요. 그동안 제 진짜 가족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엄마,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익명 후원자가 또 치료비를 대겠다고 했대요. 거절했니? 서희가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우리가 왜 모르는 사람 돈을 받아요. 잘했어, 아들. 서희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자존심만큼은 지키자. 자존심.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어요. 반면 저는 돈과 욕망에 제 자존심을 다 팔아버렸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차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핸들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58살 남자가 차 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은 너무 컸고 제가 잃어버린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내일 당장 회사 사직서내. 퇴직금은 법정 최대한으로 줄 테니까. 사장님, 그리고 유진이랑 계속 만나고 싶으면 만나. 난 상관 안 할 거야.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정리할 건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희와 지훈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저지른 일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거나 몰래 도와주려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그들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용서를 받든 욕을 먹든 무시를 당하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그들이 사는 반지하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들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지훈아.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지훈아, 너희 엄마 좀 볼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지훈이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저는 문을 붙잡았어요.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줘. 그리고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5년 전에 다 하셨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때 안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누구니? 아무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잘못 찾아온. 지훈이 대답하려는데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희야, 나야, 민준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들어오시라고 해. 엄마. 지훈이 놀라서 안을 돌아봤습니다. 괜찮아. 들어오시라고 해. 서희가 다시 말했어요. 지훈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작았고 가구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희는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너무 달랐어요. 50kg도 안 돼 보이는 몸, 짧게 잘린 머리,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눈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눈이었어요. 앉으세요.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지훈은 어머니 옆에 서서 저를 경계하듯 쳐다봤습니다. 서희야.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막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신데요? 서희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버린 것, 지훈이를 내친 것, 내가 아프다는 걸 몰랐던 것.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이제 와서 그걸 말씀하시러 오셨어요? 지훈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나도 알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게 얼마나 비겁한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그럼 하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당신 사과가 아니에요. 당신 돈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지훈아. 서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됐어. 엄마, 왜 이러세요? 저 사람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건데.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희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민준 씨, 사실 저도 화났어요. 많이 화났고 원망도 했어요. 왜 30년을 함께 산 저를 그렇게 쉽게 버렸는지, 왜 제가 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새 결혼식을 올렸는지.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희가 계속 말했어요. 원망해봐야 제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한텐 이제 시간이 없어요. 원망하고 화내는데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지훈이 울먹였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요. 서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저한테 최악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한때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제가 그걸 부정할 순 없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8살 남자가 여자 앞에서 울었어요. 서희야, 나 정말 잘못했어. 유진이가 너를 알아요. 서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 알아요. 5년 전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긴 거, 그게 누군가 꾸민 일이라는 것도요. 뭐, 저는 놀라서 서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서희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민준 씨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엄마는 이미 병이 이렇게 됐고 우린 5년을 지옥같이 살았는데. 지훈아, 그만해. 서희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민준 씨, 서희가 다시 저를 보았어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정말 사과하러만 오신 건 아닐 텐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병원비, 내가 낼게. 임상시험도 받고 최고의 치료도 받아. 서울대병원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줄게. 됐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건 내 엄마 목숨이 걸린 일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요? 5년 전엔 엄마 목숨 따위 신경도 안 쓰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목숨 타령이에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서희가 아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는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어요. 엄마. 지훈이 급히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서희야,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괜찮아요. 서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런 거 자주 있어요. 자주 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피를 토하는 게 자주 있다고? 민준 씨. 서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 이제 오래 못 살아요.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제 느낌엔 그것도 못 채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서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민준 씨가 죄책감 덜 느끼시려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서희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민준 씨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만약 치료받고 산다면 그건 저 때문이고 우리 지훈이 때문이에요. 민준 씨 죄책감을 덜어드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날 밤 그 집을 나왔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서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죄책감을 덜려고 그들을 도우려 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그 집 앞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침 5시 지훈이 신문 배달을 나갈 때도 저는 거기 있었어요. 저녁 9시 그가 편의점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지훈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스토커예요? 지훈아.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나한테 할 일을 줘. 네. 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든 좋아. 심부름이든 청소든 빨래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시켜. 대신 돈은 안 받을게. 미쳤어요? 지훈이 비웃었어요. 백만장자가 무슨 심부름을 한다고. 나 이제 백만장자 아니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유진이랑 이혼 진행 중이고 회사 절반은 넘겨줘야 해. 그리고 회사도 대부분 정리할 거야. 지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 많이 벌어봤자 진짜 소중한 사람들 곁에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나 이제 단순하게 살고 싶어. 갑자기 무슨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지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아니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마 둘 다일 거야. 근데 지훈아,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너희 엄마 곁에 있고 싶어. 지훈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한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그들의 심부름꾼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서희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주고 지훈이 일하는 동안 집 앞을 청소했어요. 병원 갈 때는 택시비 대신 제가 차로 데려다 드렸습니다. 처음엔 둘 다 거부했어요. 특히 지훈은 절대 제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해도 다음날 또 왔고 욕을 먹어도 계속 나타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 11시 갑자기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반지하 방에 도착하니 서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훈이 어머니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렀어? 제가 물었어요. 불렀는데 30분 걸린대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갈게. 저는 서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30년 전 신혼여행 때 장난으로 안아 올렸던 그 여자가 이제는 아이보다 가벼웠습니다.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신호등도 무시하고 과속도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지훈이 어머니를 안고 계속 울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 제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서희를 데려갔어요. 저와 지훈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암이 폐와 뇌로 전이된 것 같아요. 오늘 쓰러진 건 뇌출혈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 6개월도 아니고 한 달이었어요. 지훈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이라고요? 엄마가 한 달밖에. 저도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족분들이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특히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가 가고 저와 지훈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 당신 잘못이에요. 지훈이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엄마를 버리지 않았으면,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살아나요? 미안하다고 지난 5년이 돌아와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안 돌아와. 저는 인정했어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지훈아, 남은 한 달이라도 우리 엄마 곁에 함께 있자. 제발. 지훈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엄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라고 해요? 자격 없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한텐 아무 자격도 없어. 하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그리고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고, 한때요? 한때만 사랑했어요? 지훈이 비웃었어요. 아니,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도 사랑해. 늦게 깨달았지만 나는 지금도 내 엄마를 사랑해.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서희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주고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 뛰어가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서희가 약하게 웃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 서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말 다 들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서희야, 나 병실로 가요. 서희가 말했어요. 얘기 좀 해요, 우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밖에서 기다리라는 서희의 말에 마지못해 나갔어요. 저와 서희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 서희가 침대에 누워서 저를 바라봤어요. 진심이에요? 저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거? 그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늦게 깨달았어. 너무 늦게. 하지만 진심이야. 5년 전엔 왜 몰랐어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곁에 있을 때는 왜 몰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었죠. 왜 몰랐을까요? 왜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미안해, 서희야. 저는 무릎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서희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무서워요. 뭐가? 죽는 게 무서워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당신 얼굴 못 보는 게 무섭다는 게 더 무서워요. 서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 바보죠? 저를 버린 사람인데 아직도 당신 보고 싶어 하는 제가. 저는 서희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 약했고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서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58살 남자와 55살 여자가 병실에서 아이들처럼 울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우리 셋은 작은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서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틀 후부터는 혼자 걷지도 못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지훈이 번갈아 가며 도왔어요. 어느 날 밤 지훈이 잠시 집에 옷 가지러 간 사이에 서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뭐든지 말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죽으면 지훈이 좀 챙겨주세요. 아버지로서요. 당연하지.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서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이는 당신을 미워해요. 용서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세요. 제발. 서희야, 그런 말 하지 마. 너 안 죽어. 우리 치료받고. 민준 씨. 서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알아요. 의사들 표정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서희가 계속 말했어요. 또 하나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랑 마지막으로 데이트 한 번만 해줄래요? 데이트? 네. 서희가 수줍게 웃었어요.
우리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공원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그런 거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가자. 내일 가자. 다음 날 의사의 허락을 받고 우리는 외출했습니다. 서희는 휠체어에 앉았고 제가 밀었어요. 지우는 처음엔 따라오려 했지만 서희가 우리 둘만 가게 해줘라고 해서 병원에 남았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에요. 그때는 벚꽃이 만발했었는데 지금은 한겨울이라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휠체어를 밀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희는 담요를 덮고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 씨, 기억나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처음 고백했었죠. 기억해. 저는 웃었어요. 내가 너무 떨려서 말을 더듬었었지. 맞아요. 서희도 웃었어요. 그래도 귀여웠어요. 그때 민준 씨가 우리는 벤치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서희 옆에 앉았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서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이혼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을 미워했고 저주도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희가 계속 말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좋았던 시절만 기억하기로 했어요. 서희야, 민준 씨도 그렇게 해주세요. 서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죽으면 우리 안 좋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기억해줘요. 그럼 전 그걸로 충분해요.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다 기억할 거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내가 널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 왜요? 서희가 물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준 씨, 춥지 않아요? 괜찮아.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저는 좀 추워요.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 씨 품이 그립네요. 30년 동안 익숙했던 건데. 저는 서희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 가볍고 차가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서희를 안고 있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 서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 하나만 더 부탁해도 돼요? 뭔데? 오늘 밤. 서희가 수줍게 말했어요. 저랑 같이 있어 줄래요? 그냥 안고만 있어줘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희야, 이상한 뜻 아니에요. 서희가 급히 말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당신 품에서 자고 싶어요. 30년 전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에게 사정을 말했어요. 처음엔 거부하더니 어머니가 부탁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짓 하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지훈이 경고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밖에서 자기로 했어요. 저와 서희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침대가 좁아서 저는 의자를 침대에 붙였어요. 그리고 서희 옆에 누웠습니다. 서희는 제 품에 안겼어요. 민준 씨 냄새. 서희가 중얼거렸어요. 그립던 냄새. 나도 내 냄새 그리웠어.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였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민준 씨. 서희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저 행복해요. 지금. 나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우리는 그렇게 밤새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서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 씨,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거야.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았어요. 꼭 만날 거야. 그리고 다음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약속이에요. 서희가 웃었어요. 약속? 저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30년 전처럼 서로를 꼭 안고 잤습니다. 마지막 밤인 줄 모르고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꽉 안았던 것일지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의사는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지우는 24시간 병실을 지켰습니다. 번갈아 가며 잠을 자고 서희가 깨면 물을 먹이고 손을 잡아줬어요. 이상하게도 그 일주일 동안 저와 지우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훈이 잠든 사이에 서희가 잠깐 깨어났어요.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민준 씨, 서희가 약하게 불렀어요. 응, 여기 있어. 저는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서희가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에 곁에 있어줘서. 서희야, 마지막이라는 말 하지 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 씨, 서희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행복했어요. 우리 30년, 힘들었던 마지막 5년 빼고는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지훈이 좀 부탁해요. 서희가 다시 말했어요. 용서 못해도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세요. 약속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다음 생에 꼭 만나요. 꼭 만날 거야. 저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틀 후 아침 서희가 갑자기 헐떡거리기 시작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보호자분들, 마지막 인사하세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이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안 돼. 가지 마. 제발. 그는 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도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사랑해.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서희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제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23분 서희가 숨을 거뒀습니다. 지훈이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저는 무릎을 꿇고 서희의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서희의 옛 동료들, 몇몇 친구들, 그리고 저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조문을 받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전 남편 아니에요? 이혼하고 젊은 여자랑 재혼했다던데.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지키면서 저는 서희의 영정을 계속 바라봤어요. 사진 속 서희는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어요. 예쁘죠? 지훈이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예쁘셨어요. 당신이 버리기 전까진. 미안해, 지훈아. 저는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지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응? 마지막 일주일. 아버지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뉘우치고 있구나.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했구나. 저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전 용서 못해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너무 많이 미워했고 너무 오래 원망했거든요. 이해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부탁하셨으니까 그냥 아버지로는 인정할게요. 가끔, 정말 가끔씩만 연락하고 지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울지 마세요. 지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보면 속상해 하실 거예요. 3일장을 마치고 서희를 화장했습니다. 유골은 한강에 뿌리기로 했어요. 서희가 생전에 원했던 거였습니다. 한강변에서 저와 지훈이 함께 유골함을 들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지훈이 말했어요. 서희야, 사랑해. 다음 생에 꼭 만나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골을 뿌렸어요.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한강으로 흩어졌습니다. 서희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엄마가 마지막에 행복했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괴롭진 않으시냐고. 근데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마지막에 아버지 만나서 행복했다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는 용서하셨나 봐요. 고맙다, 지훈아.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지훈도 저를 안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부자가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이미 나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큰 집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서희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신혼사진, 지훈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다 서희와 함께였다는 것을요. 미안해, 서희야.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사진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서희를 만났어요. 그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다음 생에 만나요. 서희가 말했어요. 꼭 만나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정리했어요. 유진과의 이혼은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위자료로 100억을 줬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회사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임원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저는 이사회 고문으로만 남았어요. 돈은 충분히 벌었고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강남의 큰 집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서희와 처음 신혼살림을 꾸렸던 동네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거기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희의 사진에 인사했어요. 안녕, 서희야. 오늘도 잘 지낼게.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환자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내분도 정말 힘드셨겠네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엔 곁에 계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지훈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어요. 지훈은 제 도움으로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지만 내 엄마가 바라던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 하자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어느 날 지훈이 저를 불렀어요. 이거 보세요. 그가 보여준 건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뭔데?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드리려고 설계한 거예요. 지훈이 수줍게 말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셨을 것 같은 집이요. 작지만 따뜻한 집. 아버지 혼자 살기엔 지금 아파트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저는 도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요. 지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엄마가 남기신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서 1년 후에 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희의 편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희의 약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어요. 민준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떠난 지 1년쯤 됐겠네요. 민준 씨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마지막 한 달이 정말 행복했어요. 30년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민준 씨가 제 곁에 있어줘서 감사했어요. 민준 씨,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민준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3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줘서 지훈이라는 좋은 아들을 낳아줘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사랑해줘서요. 민준 씨도 행복하세요. 다시 사랑하고 웃고 살아가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생에 꼭 만나요.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이에요. 사랑해요, 민준 씨. 서희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서희 생각만 하면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서희의 유골을 뿌렸던 그곳이었어요. 서희야. 저는 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편지 잘 받았어.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행복할게. 내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지훈이도 잘 챙길게. 약속할게.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서희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혼할 때 돌려받았던 거였죠. 이거 다음 생까지 잘 보관할게. 그때 다시 끼워줄게. 저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해, 서희야. 평생 사랑할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미안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서희를 만났던 것, 30년을 함께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미 있게 살겠다고. 서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서희야, 지켜봐줘.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약속이야.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희인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지훈이 설계한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서희가 좋아하던 장미를 심었어요. 매일 아침 장미에 물을 주면서 서희와 대화했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피었네.
너도 좋아했을 텐데.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훈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28살 건축가였어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지훈이 수줍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흐뭇했어요. 지훈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돼서 기뻤습니다. 수진 씨, 우리 지훈이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훈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엄마한테도 말씀드리고 왔어요. 지훈의 눈이 붉어졌어요. 묘지에 가서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아버지도 줄에 서주실 수 있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해도 되겠니? 당연하죠. 지훈이 웃었어요. 아버지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서희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서희야, 들었어? 우리 지훈이 결혼한대.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어요. 서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주례단에 섰어요. 지훈과 수진이 제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두 분은 그러지 마세요. 매일 서로를 사랑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세요. 지훈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힘들 때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쉬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붙잡는 거니까요. 저는 서희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두 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주례사를 마치고 신랑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옆자리를 바라봤어요. 거기엔 서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도 축복해 주세요. 지훈이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저도 서희의 사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희야, 우리 아들 잘 컸지? 고마워. 좋은 아들 낳아줘서.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서희의 옛 동료였어요. 사장님, 서희가 행복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민준 씨 이야기하면서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다시 사랑받는 기분이야 라고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서희는 용서했어요. 그리고 사랑했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마당의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서희야, 저는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바라던 대로. 지훈이도 행복하고 나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해. 별이 반짝였습니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30년 함께 해줘서, 지훈이 낳아줘서,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해줘서. 바람이 불어 장미가 흔들렸어요. 다음 생에 꼭 만나자.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하자. 약속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서희의 결혼 반지를 꺼냈어요.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거 잘 보관하고 있을게. 다음 생에 다시 끼워줄게. 그날 밤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서희를 만났어요. 그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네요, 민준 씨. 서희가 말했어요. 너 덕분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생에 만나요. 서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꼭 만나자.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서희의 사진에 인사했어요. 안녕, 서희야. 오늘도 열심히 살게. 너를 위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랑하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깨달은 게 다행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저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은 강민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느끼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당장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